TBS FM. 그저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문제적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새로 고침 대한민국의 설계자로 그런 게 많이 봤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색다른 목요일 노영입니다. 멘트 좋았어요. 네. 오차기 인권인대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냥 오차기입니다. 저 못하겠어요. 다음 주까지 멘트 하나 준비해 오세요. 네, 아무튼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죠? 예, 네. 아유. 다른 고정 출연자들은 추석 연휴에 차출돼서 방송하신 거 알고 계세요? 그럼요. 네, 잘 들었습니다. 뭔가 부채 의식 이런 거 느꼈습니다. 네, 다음 강양구 기자님. 아니 우리가 인기가 없어서 잘린 거 아니었습니까? 전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뭐 다음 설이 있으니까. 예. 네. 근데 아무튼 연휴 참 최대 열흘까지 갔는데 별로 대한민국이 안녕하지 못했던 게 이 이른바 어금니 아빠의 여중생 딸 친구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오늘 좀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사건의 진상 이런 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여기서 뭐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설 쓸 생각은 전혀 없고, 근데 이거는 좀 오늘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경찰이 이른바 어금니 아빠의 얼굴을 비롯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찬반 입장을 좀 자세히 들어보면서 맞는 결정인지 이걸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노영희 변호사님, 네네. 이게 무슨 현행 법률에 따른 결정이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그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이게 이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네네. 그 살인, 성범죄, 약취, 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 강력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따져서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신상 등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네. 근데 그 요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그리고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실 이제 얼마 전에 뭐 괌 그 아이 방치 사건 있었을 때에도 그 외국에서는 머그샷이라고 해서 그 신상이니 얼굴이니 모두 다 즉석에서 공개가 됐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모자이크 처리돼서 나왔었잖아요. 그랬죠.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그 신상 털기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면서 오히려 모자이크 처리가 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부작용이 많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영학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분은 워낙 매스컴에 많이 나왔던 분이고 우리나라 그 언론에서만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이분에 대해서 모자이크라기보다는 이제 다 가렸죠. 이분은 모자에다가 마스크로. 네, 모자 마스크로.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엽기적인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노영희 변호사님은 신상 공개 결정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결정인데 이렇게 평가하세요?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자, 오창익 국장님은 일단 총평부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합니다. 반대하십니까? 아이고, 네. 현행 법률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반대하십니까? 네. 저 법 만들 때도 반대했었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무슨 흉악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자, 신상 공개하면 우리 시민들의 이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은요. 범죄자는 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잠깐만. 네. 그러면 반대 이유는 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간가 좀 이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전에 안내 멘트 한 말씀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신상 공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그리고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송 내용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 무료 메신저 카카오톡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오창익 국장님 왜 반대하시는지. 아니, 공개하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나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 말고 얻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적 호기심 충족 말고는 없고요. 결국 지금 우리가 얼굴을 봤잖아요. 어금니 아빠의 얼굴을. 그 놈의 얼굴을 봤다 해서 우리가 진짜 얻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금니 아빠는 진짜 범인인 것 같아요. 틀림없이 범인인 것 같지만 만약에 진범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은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네. 지금은 검찰에 송치하지도 않은 경찰 수사 단계예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이럴 때 무죄 추정 원칙으로 아직까지는 의심을 해보자. 분명해 보이더라도 이런 겁니다. 네. 또 신상 공개라는 게 뭐 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경찰이 수사하면서 경찰의 판단으로 신상 공개를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무죄에서 재심에서 무죄 나왔던 사건들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약촌 오거리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이제 경찰이 수사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흉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근거를 공개를 해버리면 나중에 굉장히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경찰은 물론 뭐 교수라든지 뭐 변호사 뭐 교육심리 이런 사람들과 함께 결정했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경찰에서 위촉한 사람들이라 뭐 경찰이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의 결단으로 공개했다는 것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신상을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얻는 실익도 없다. 네, 없습니다. 호기심 충족이 그러니까 있는데 호기심 충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는 결이 다른 얘기다. 또 이런 말씀이시고요. 노영희 변호사님. 경찰이 그 위원들을 뭐 위촉했기 때문에 그들이 경찰이 원하는 방식대로 뭐 할 거다라는 위험성 그런 걸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위촉은 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 각계 개별적인 문제들에 따라서 이걸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따로 결정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건 공개하기도 하고 어떤 건 공개하지 않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 굳이 공개를 해야만 자기들에게 뭐 특별히 이익이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어서 그럼 뭐 경찰이 위촉했다는 것 자체는 뭐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금 오창희 국장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아요. 맞는 부분이 뭐 당연히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는 것이고 무죄 추정 원칙도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요. 또 공개를 한다고 해서 정말 실익이 없다. 공개해서 우리가 정말 복수 감정이나 그런 분노를 조금 완화시키는 정도 이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인권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맞아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뭐 본인이 아닐 가능성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하고 이런 공적인 사람들의 관심이라던가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식으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도대체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알 권리라고 하는 거를 비교 형량해 보아서 실질적으로 두 가지의 이익 중에서 어떤 것을 이 사건에서 이 상황에서는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다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영희 변호사님께 제가 그럼 보충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신상을 공개를 하면 그러니까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는 가족 신상까지 털기로 가면 그러니까 그 있어서는 안 되는 그 피해자가 또 양산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바로 그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름을 안 밝히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을 집요하게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추적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단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합해서 주변부들을 먼저 그 탐색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가족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정말로 밝혀져서는 안 될 정보들까지 많이 밝혀진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나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왜 내 정보는 그렇게 다 공개가 되는데 저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보호를 왜 해줘야 되는지를 사실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신상털기라는 이름으로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다. 이런 전제가 성립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뭐 부작용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기준 하에 신상 정보 공개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상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게 저는 정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냐 하면 범죄자들은요. 나중에 사형당한다고 무기징역 당한다고 신상이 털린다고 해서 범죄를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소위 범죄를 예방하거나 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고요. 또 그 반면에 얻을 건 없는데 잃을 건 되게 많은데 이를테면 강호순 사건 때문에 이게 시작됐습니다. 기억하시죠? 네네네. 강호순 사건의 경우에 그분이 어디 바닷가 출신 고향이 바닷가 출신인데 어렸을 때 떠났대요. 초등학교 때인가. 그분이 아니라 그 강호순이가. 근데 그 고향에 대한 불매 운동도 진행됐습니다. 아, 그리고 그랬나요? 네. 예. 저 애들이 뭐 아들이 3명 있는데 아들들 신상도 다 털렸고요. 그러니까 강호순에 대한 증오심이나 이런 게 그 사람의 고향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가는 거예요. 네. 또 하나 강호순 사건이나 이번에 어금니 아빠 사건 같은 게 정말 화가 나는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네. 그런데 이때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론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효과가 있어요. 불순한 의도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강호순 사건 한번 기억해 보시죠. 이게 핵심이 뭐냐면 군포 여대생 실종 사건이었어요. 군포에 사는 여대생이 집에 들어오겠다고 전화도 하고 집에 오고 있다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부모 입장에서 정말 가족 입장에서 큰일이죠. 경찰에 신고하고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네. 그래서 부모들이 군포역에서 전단지를 뿌리면서 호소를 했어요. 그것이 언론에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수사에 제대로 착수하다 보니까 강호순이라는 정말 희대의 악당을 검거하게 된 겁니다. 경찰 책임이 굉장히 크잖아요. 사람을 살려달라는 또 없어진 딸을 찾아달라는 그 엄마 아빠 가족들의 피 끓는 호소에 대해서 외면했던 거죠. 요번 그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도 어떤 쟁점이 있냐면 그 피해 여중생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12시간이나 살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종 신고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 때문에 정말 경찰이 일을 못할 지경인지 모르지만 인명 손상이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 경찰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상 공개가 이를테면 법원에 의해서 신상 공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인 특히 1차 수사기관이고 제1선에 있는 경찰에 의해서 신상 공개가 되는 것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신상 공개해야 된다는 찬성 의견 중에 범인에게 죄의식을 좀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공개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오창익 국장님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요. 아니 그러니까 죄의식을 느낄 만한 종자는 사람이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가 가장 끔찍한 범죄가 2000년대 중반에 유영철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말 건국 이래 최다라고 할 정도로 연쇄살인범이었는데 이런 사람들 죄의식 별로 느끼지 않고 지금 수용 생활하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혀주신 분들이 많은데 찬성인데 범죄가 확정되면 공개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요거는 좀 이따가 나중에 따로 떼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오창익 국장께서 계속 제기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신상을 공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해 주시는데 앞서 노영희 변호사께서 이제 법률을 소개해 주시면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요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잔인하다, 중대하다라는 판단에 그 객관적 기준이 없으니까 결국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오원춘 사건, 박춘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원춘이나 박춘봉이. 근데 아내와 두 딸을 한꺼번에 죽인 서초구 세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 강모 씨, 자식을 죽이고 안매장한 원영애 사건의 김모 씨 얼굴은 영장이 발부됐을 때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자, 이러면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초동 그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는 그분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은 당시에 이제 본인이 뭐 그 회사에서 안 좋게 그만두고 이제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그런 식으로 하기 싫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오원순이라든가 뭐 다른 좀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 누구라도 사실은 그 사람의 범죄 희생양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재범의 여지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사실은 판단 기준이 됐던 것이고 또 그다음에 그 잔인성, 범죄의 잔인성 이런 것도 다 판단 기준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게 애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측에서도 그 부분은 우리가 항상 보완하고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그거는 뭐 명확한 기준을 앞으로 좀 더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오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까 2009년 강호순 살인 사건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강호순 뭐 그 고향에 방문하는 것도 하지 말자라고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불이 당한 걸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예. 근데 그건 바로 2009년 강호순 살인 사건에서는 강호순 씨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었어요. 중앙일보가 공개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언론이. 네, 언론이.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이렇게 원래는 공개 뭐 하고 말고 이런 얘기 자체가 사실은 없는 건데 당시에 그런 식으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딱 공개를 해버리고 나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으로 이걸 만들자 해서 2010년부터 법의 여러 가지 엄격한 요건을 따져서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포인트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찰이나 이런 데서 자의적 판단 때문에 이러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오 국장님은 정말 공권력이나 이런 쪽을 안 믿으시는 건 확실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잖아요. 안 믿는 것이? 그럼요. 권력에 대해서 불신하고 감시하고. 그러니까 권력을 옆에서 지켜보고 감시하고 뭐 어느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 극단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집단은 그런 식으로 안 좋게 행동할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보는 것은 저는 또 옳지 않다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랑 좀 견해가 다르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신상 공개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신중해요. 상당히 신중해서 우리나라 그래서 국민들이 전부 다 왜 공개 다 하라는데 안 하냐 이런 얘기 사실 많이 하거든요. 남발을 그러니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우 사실은 여러 가지 엄격한 기준과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서 이분들이 사실은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행위 자체가 뭐 특별히 문제가 된다거나 이거가 아주 나쁘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다만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신상공개 찬성 의견을 전해드렸는데요. 또 반대 의견이 공인이나 정치는 몰라도 이중처벌입니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주셨고 또 그러니까 같은 출소 후에 혹은 관찰 기관 때 공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신상 공개해도 좋아. 그런데 언제 하느냐? 그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할 것이냐? 그 결정 주체가 누구냐? 이 문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문자를 통해서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기본적으로 신상 공개는 정말로 그 사람이 진범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할 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백을 했다던가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한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아무튼 그래도 수사 단계잖아요. 예, 그렇죠. 수사 단계지만 재판이 그 유죄가 확정이 된 다음. 그때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되면 한 3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공개를 할 필요가 없죠. 그때 가서는. 아, 그때 가서 오히려 공개의 실익이 없다? 공개를 왜 합니까?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이제 수사 단계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과거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폐든 아직 드러나지 범죄가 더 추가로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고 이렇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게 이중 처벌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중 처벌일 수 있겠지만 이거는 도덕적인 비난, 도덕적인 처벌과 법적인 처벌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덕적인 처벌을 받는 것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을 이중 처벌이라고 보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을 2번 받으면은 이중 처벌이 되겠지만 도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흉악범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지탄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일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오창익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자백을 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은 아닙니다. 자백을 번복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백을 했다고 해서 재판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그게 형사 절차라는 거, 이런 원칙이 되게 중요하고요. 도덕적 처벌도 처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자격정지도 하고 명예형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징역형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금고형에 처하고 하는데요.
창피한 것 이런 것도 쳐버립니다. 명백하게.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새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 마스크 쓰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전 국민이 얼굴을 다 아는데도 뭔가 가리고 싶어하는 것. 물론 확정 평가는 안 났습니다만 네네. 저는 그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국 이게 신상 공개를 하냐 안 하냐가 네. 정말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예. 주관적 표지가 아니라 예. 사실은 여론이 비등하면 공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예. 또 뭐 아무튼 또 문자가 계속 오고 있는데 찬성 의견 가운데 신상을 공개하면 묻혀질 수 있는 여자들이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이제 노영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거의 똑같은 의견이 이제 들어와 있고요. 또 범죄자 본인 외 가족이나 주변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건 성숙한 시민들이 해낼 수 있어요. 시민들을 우습게 보지 말아요라고 오창익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지금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통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들은 그렇게 성숙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느껴보면 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하지 못한 시민들도 있고요. 또 어린 시민들,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성숙한 시민이 그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고 네. 앞서 강호순 사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도 있고 다른 유사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 나가야 돼요. 예. 문제는 예. 자, 형사정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비슷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냐 하면 인간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길거리에서 불신 검문을 별로 안 하는데 네. 예전에 불신 검문 많이 하던 뭐 독재 정권 시절이나 이럴 때 보면 소위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범죄형 얼굴 네. 생긴 게 범죄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여기나 터미널에서 불신 검문 당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해서 해야 되는데 네. 경찰관들이 보면 범죄자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주관적인 판단 때문에 피해받은 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불신 검문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증표를 제시하고 신분을 밝히고 소속을 밝히고 그다음에 검문의 목적을 설명하고 이런 소위 법의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법의 예. 지배라는 게 시민을 지배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가 공권력을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국민 다수가 원해서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면 지금처럼 불안정하게 수사를 직접 했던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정적인 기관에서 신상 공개를 한다거나 네. 뭐 이런 여론 또는 여론 호도 되지 않을 수 있는 악용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인권 침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좀 더 안성도 높은 제도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지금 부족함이 많다 이런 노영희 거. 변호사님 혹시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신상 공개를 안전하게 하자, 좀 위험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 점은 당연히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지금 하시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신상 공개를 하더라도 뭐 외부 기관이 결정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는 거라서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돌발 질문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론이 네. 공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저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야 언론은 된다고. 이 사건이 워낙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공개한다. 항상 이렇게 선언하면서 공개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강호순 사건 때 그 어떤 신문이 보도했는데 네. 그게 토요일자에 보도했었습니다. 예. 그때 그 신문 중앙일보 인터넷판이 토요일자에 대박이 났어요. 강호순 얼굴을 공개했다고 하니까 네. 정말 수백만의 시민들이 들어와서 봤거든요. 네. 상업적 목적은 전혀 없었을까요? 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말 국민의 알 권리만 생각했을까요? 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바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의적으로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 아까 그 강호진 사건 얘기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 공개하면 뭐 부작용이 생기고 경찰이 하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예. 당시에 피해자 신상 공개에 대한 기준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예.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돌발 공개를 했고 그래서 그 목적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그 뭐 신문 판매 부수 늘리기 위한 것도 있었겠죠. 당연히 뭐 공익도 예.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예.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법이 제정된 거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좀 안정성 있게 공개와 관련된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하자는 거고 네. 사실 제가 요번
그 4월인가 언젠가 5월인가에 그 경찰청에서 하는 이 신상 공개와 관련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갔었었는데 정말 많이들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확실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공개로 인해서 또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그 논의를 거쳐가지고 좀 기준을 확립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통 부분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신상 공개를 하더라도 좀 더 객관적인 기준 그렇죠. 예. 마련은 가장 기본이 된다. 오창국 좀 여기에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저는 그게 법원이어야 된다고. 법원이어야 된다. 네. 뭐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추가 그 보충 질문 하나 드려요. 이건 제가 직접 들었던 질문이라 저는 대답을 못해서 한 몇 년 전에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 이건 언론 보도와 관련된가? 그러니까 보통 무슨 뭐 수원 무슨 살인 사건 이런 게 아니라 서울 무슨 동 살인 사건 이렇게 언론이 표기를 하고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TV 같은 경우는 동네 골목이나 이런 거 화면을 다 비춰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저한테 호소를 했는데 우리 동네인 걸 다 알게 되더라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동네에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전화가 오고 너 괜찮냐. 니네 집에 괜찮냐 막 하면서 이렇게 연락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굳이 이런 것까지 공개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범행 현장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걸 저한테 호소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비슷한 맥락인데 그게 주택가도 문제고요. 만약 장사하는 상권이면 아니 살인 사건이 났던데 누가 가서 뭐 저 쇼핑을 하고 또 음식을 사 먹겠습니까? 굉장히 이런 면에서 언론이 신중해야 되는데 아주 관성적인 언론 보도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미 30년이 넘었는데 1986년이었나요? 그 스웨덴의 팔머 총리라고 아주 국민에게 사랑받던 사람이 경호원 없이 부인하고 토요일에 극장에 갔다가 암살되는 일이 있었죠. 그다음에 그 저격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스웨덴 경찰이 뭐라고 불렀냐면 이를테면 20살 남성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다민족이기 때문에 만약 그게 아랍이다, 그게 아프리카계다 라고 하는 순간 인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좌파다 우파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20살이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는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작년에 20살이라고 불렀던 사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가고 있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30년 전 스웨덴 경찰이 달성했던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동네에 살변이 났어요. 살인 사건이 났는데 그것만으로도 그 주민들은 답답하고 안타깝고 밤길이 무서운데 주변 사람들까지 알게 되는 그런 것까지 겪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굉장히 조심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 준칙을 가지고 준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범죄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알릴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동네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범행의 피해자가 되었다. 그거를 말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물론 화성이라고는 지명이 너무 특정돼서 나오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어느 동네 경기도 어느 동네라고 하면 경기도는 또 괜찮습니까? 뭐 경기도에서 발생한 거를 뭐 제주도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그리고 아까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동네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도 사실은 안 좋은데 다른 동네 사람들까지 다 아니까 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네 범행이 난 거를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오 국장님처럼 말씀을 하시게 되면 우리나라에 범행이 난 거를 우리 동네 범행이 일어난 거를 우리 동네 사는 저도 모르는다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또 그런 게 있다. 동네 사람들은 알죠. 아니죠. 왜냐면 동네가 얼마나 넓은데요. 우리 동네 내 바로 우리 옆집에서 일어난 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게 되면 이 세상에 뉴스거리는 하나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어느 곳에서 살인 사건 이렇게는 보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기초 단위가 되든 광역 단위가 되든 그런 뭐 지명 포기까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동 어느 거리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근데 노영희 변호사님 오히려 그것이 그러면 공개되지 않으면 바로 그 주민들조차도 모르면서 경계를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또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무튼 논점은 여러 가지에서 지금 그 도출이 되고 있는데 다만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 그 공통 분모가 형성이 된 건 신상 공개를 하더라도 그 신상 공개를 해야만 되는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기준 이건 좀 더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명확하고 객관적이었으면 좋다.
여기에 대해서 뭐 두 분이 이론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 점만 확인하는 걸로 하고 오창익 국장님 하신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마무리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 점만 확인하는 걸로 하고 오늘 새로 고침 대한민국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창익 국장님 아쉽죠? 네. 네, 다음을 기약을 다음 하고. 자,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